사이판에서 사라진 그녀. 1장. 떠나는 마음. 언니, 정말로 가는 거야? 수진이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물었다. 화면 너머로 언니 미영이의 얼굴이 보였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다. 응, 벌써 공항이야. 비행기 타기 전에 전화했어. 그래도 사이판이라니. 혼자서 무슨 일이야 정말. 미영이는 작게 웃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쓸쓸해 보였다. 혼자가 아니야.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거라고 했잖아. 어떤 친구들인데?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너 몰라도 되는 친구들이야. 어쨌든 일주일만 있다가 올 거니까 걱정 마. 수진이는 뭔가 이상했다. 언니가 이렇게 급하게 여행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다. 평소 같으면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성격인데. 언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좀 이상했어. 뭐가 이상해? 그냥.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미영이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아냐, 그냥 일이 좀 많았어. 이번에 좀 쉬고 와서 다시 만나자. 그래도 혼자 다니지는 마. 사이판이 요즘 어떤지도 모르고. 알았어, 알았어. 바보하지 마. 나 이제 30이야. 수진이는 할 말이 더 있었지만 미영이가 먼저 끊었다. 탑승 안내 나왔어. 끊을게. 언니, 잘 다녀와. 연락 꼭 해. 응, 안녕. 전화가 끊어지고 수진이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뭔가 찜찜했다. 언니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불안함? 아니면 두려움?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언니와의 마지막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괜히 걱정하는 건가?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2장, 연락이 끊어진 날. 사흘이 지났다.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언니가 여행을 즐기고 있어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평소 언니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상했다. 미영이는 어디를 가든 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곤 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예쁜 풍경을 보면, 심지어 호텔방 사진까지. 너무 조용하네. 수진이는 미영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잘 지내지? 사진 좀 보내줘. 답장이 없었다. 언니 혹시 뭔 일 있어? 여전히 답장이 없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수진이는 미영이의 절친인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희야, 미영이 언니 연락 받았어? 허? 미영이? 왜? 사이판 갔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사이판. 언제? 수진이는 순간 당황했다. 경희가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됐다. 미영이는 뭘 하든 경희에게 먼저 상의했다. 사흘 전에 떠났는데. 너 몰라? 전혀 몰라. 미영이가 여행 간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럼 누구랑 갔다고 했지? 친구들이랑 간다고 했는데. 나도 몰라. 최근에 미영이랑 연락 별로 안 했거든. 한 2주 정도?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받고. 수진이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 경희야, 언니가 요즘 뭔 일 있었던 것 같아? 글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말해봐. 경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한 달 전쯤에 미영이가 좀 이상했어. 갑자기 돈 얘기를 하더라고. 돈 얘기? 빚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 수진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얼마나? 2천만 원. 뭐, 그렇게 큰 돈을? 나도 놀랐어.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 그냥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그래서 빌려줬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큰 돈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어. 수진이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언니가 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사이판으로 떠난 걸까? 경희야, 혹시 언니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그럴 리가. 미영이가 뭘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경희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이는 미영이의 회사에 전화해보기로 했다. 3장, 단서를 찾아서. 네, 김미영 씨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무단결근 상태입니다. 미영이 회사 인사팀 직원의 말에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다. 무단결근이요? 그럼 휴가 신청도 안 했다는 뜻인가요? 네,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으셨나요? 아니요. 김미영 씨는 굉장히 성실한 분이셔서. 그래서 더 이상하죠. 수진이는 전화를 끊고 나서 심각해졌다. 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여행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 사라진 것이었다. 수진이는 미영이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다행히 예비 열쇠가 있었다. 미영이의 집은 평소와 달랐다.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언니답지 않게 어수선했다. 서랍이 반쯤 열려있고 옷장도 뒤죽박죽이었다. 마치 급하게 뭔가를 찾은 흔적 같았다. 수진이는 언니 방을 자세히 살펴봤다.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은 그대로 있었지만 평소 놔두던 서류들이 없었다. 통장이나 중요한 문서들도 보이지 않았다. 뭘 가져간 거지? 수진이는 휴지통을 뒤져봤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어떤 명함이었다. 하지만 이름 부분은 찢어져서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투자 상담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투자 상담? 수진이는 미영이가 무슨 투자에 손을 댔다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큰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돈을 구하지 못해서 도망친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이판에 왜 갔을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수진이는 언니 방에서 더 단서를 찾으려고 했다. 침대 밑을 보니 뭔가 떨어져 있었다. 작은 종이였다. 사이판 호텔 예약 확인서. 예약자 이름은 미영이가 아니었다. 박민수라는 남자 이름이었다. 박민수? 이 사람이 누구지? 수진이는 예약 확인서를 자세히 봤다. 체크인 날짜는 미영이가 떠난 날과 같았다. 그리고 객실은 2명이 묵을 수 있는 더블룸이었다. 언니가 거짓말했구나. 친구들이랑 간 게 아니라 이 박민수란 사람이랑 간 거야.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이 박민수는 누구일까? 수진이는 언니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찾아봤다. 다행히 서랍에 있었다. 최근 한 달간의 통화 내역을 보니 자주 통화한 번호가 있었다. 처음 보는 번호였다. 이 번호가 박민수인가? 수진이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만 나왔다.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같은 결과였다. 번호를 차단했나? 수진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실종 신고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았다. 겨우 사흘 만에 연락이 안 되는 것만으로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영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수진아,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 못했어.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수진이는 기뻐하며 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꺼져 있었다. 뭐지? 메시지는 보내놓고 전화는 안 받아? 뭔가 이상했다. 메시지도 평소 언니의 문체와 달랐다. 미영이는 보통 이모티콘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수진아라고 부른 것도 이상했다. 평소에는 수진이라고 했는데 이거 언니가 보낸 게 맞나? 수진이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사장, 사이판으로의 추적. 수진이는 결심했다. 직접 사이판에 가서 언니를 찾겠다고. 미쳤어?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경희가 말렸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굳었다. 경희야, 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럼 경찰에 신고해. 뭐라고 신고해? 성인이 여행 갔는데 며칠 연락 안 된다고? 경희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정말? 너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
이틀 후 수진이와 경희는 사이판행 비행기에 올랐다. 수진이는 미영이가 예약했던 호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사이판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그 호텔에 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투숙객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제 언니일 수도 있어요. 실종된 것 같아서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고 공식적인 요청을 해주세요. 수진이는 답답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경희가 말했다. 일단 호텔 주변을 둘러보자. 혹시 언니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호텔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미영이의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국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상점 주인들의 대답은 비슷했다. 저녁이 되어서 수진이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다. 혹시 미영이나 박민수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수진아,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이 있어? 현지 경찰에 신고해보자. 외국에서도 실종 신고를 받아줄까? 해봐야지. 다음날 오전, 두 사람은 사이판 경찰서에 갔다. 다행히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다고요? 일주일째요. 성인이고 자의로 여행을 온 거라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이상해요. 회사도 무단결근하고 평소 성격과 다르게 연락도 안 하고. 호텔은 확인해 보셨나요?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경찰관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희가 호텔에 문의해 볼게요. 공식적인 요청이니까 확인은 해줄 거예요. 정말요? 고마워요. 몇 시간 후 경찰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확인해 봤는데 박민수라는 분이 예약한 방에서 체크아웃 했다고 하네요. 언제요? 사흘 전이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다른 호텔을 알아봐야겠어요. 수진이는 다시 실망했다. 언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수진아, 우리도 다른 호텔들을 돌아보자. 사이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5장. 우연한 발견. 사흘째 되는 날, 수진이와 경희는 지쳐 있었다. 수십 개의 호텔을 돌아봤지만 미영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점심이나 먹고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해변가 레스토랑에 들어갔다.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이었다.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 벽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수진이는 무심코 사진들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저기, 저 사진 봐. 경희가 수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미영이 아니야? 사진 속에 미영이가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중년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저 남자가 박민수인가? 수진이는 급하게 레스토랑 사장에게 달려갔다. 사장님, 저 사진 좀 보세요. 제 언니예요. 아, 이분이요? 며칠 전에 오셨어요. 정말요? 언제요? 한 4주 전? 그 남자분이랑 같이 왔어요. 그 남자분은 누구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자주 오는 분이에요. 자주 온다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사업차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사장님, 그분 이름이 박민수인가요? 아, 박씨 맞아요. 근데 이름은 민수였나? 연락처 아세요? 글쎄요.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사장이 고객 명단을 뒤져보더니 번호를 찾았다. 이거예요. 수진이가 확인해보니 미영이의 통화 내역에 있던 번호와 같았다. 사장님, 이분들이 뭘 하러 오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식사하고 가셨어요. 근데 여자분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 좋아 보였다고요? 네, 표정이 어둡고 많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경희가 물었다.
사장님, 그분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박 씨가 평소에 머무는 곳은 알아요. 어디요? 시내에서 좀 떨어진 펜션이에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인데 사장이 펜션 이름과 위치를 알려줬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와 경희는 급하게 그 펜션으로 향했다. 펜션은 시내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다. 한국 사람이 운영한다는 말답게 간판도 한글로 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계신가요? 펜션 사장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박민수 씨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언니랑 같이 오신 분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안 계세요. 언제 나가셨어요? 이틀 전에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펜션 사장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뭐가요? 박 씨가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은 뭐요? 울고 계셨어요. 수진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우는 이유를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방에서 계속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은 정말 안 계세요? 네, 확실해요. 수진이는 실망했다. 겨우 단서를 찾았는데 또 놓쳤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세요? 공항 쪽으로 간 것 같아요.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공항? 수진이와 경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혹시 미영이가 한국으로 돌아간 건 아닐까? 6장, 진실에 가까이. 공항에서도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희야, 레스토랑에서 본 사진 기억해? 응, 왜? 언니 표정이 이상하지 않았어?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 그러고 보니 평소 언니 웃는 것과 달랐어. 뭔가 강요당한 것 같지 않았어? 경희도 그제서야 뭔가 이상했다는 걸 느꼈다. 그럼 언니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뜻이야? 모르겠어. 하지만 이상한 게 너무 많아. 수진이는 다시 펜션으로 갔다. 펜션 사장과 더 자세히 얘기해보고 싶었다. 사장님, 박민수 씨가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업하시는 분 같던데. 어떤 사업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뭔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오신다고 했잖아요. 네.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와요. 근데 항상 혼자 오셨거든요. 이번에 여자분이랑 같이 온 건 처음이에요. 여자분. 제 언니가 어떤 상태였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펜션 사장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박 씨가 여자분을 대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수진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요? 항상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여자분이 혼자 나가려고 하면 따라가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그럼 감금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저도 그래서 이상했어요. 하지만 사이가 안 좋은 연인일 수도 있고 섣불리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장님, 혹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세요?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세요. 김 기사님이 데려갔어요. 사장이 택시 기사 번호를 알려줬다. 수진이는 바로 김 기사에게 전화했다. 아, 그분들이요? 공항 맞아요. 정말 공항으로 갔나요? 네. 한국행 비행기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여자분이 계속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남자분이 자꾸 막더라고요. 수진이는 확신했다. 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기사님, 혹시 그분들이 몇 시 비행기 탔는지 아세요? 오후 3시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이틀 전이니까. 수진이는 계산해봤다. 그럼 미영이는 이미 한국에 도착했을 것이다. 경희야,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왜? 뭔가 알아낸 거야? 언니가 위험해. 그 박민수란 놈한테 강제로 끌려다닌 것 같아. 한국에서의 추적.
한국에 도착한 수진이는 곧바로 미영이의 집으로 향했다. 혹시 집에 돌아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하지만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언니 휴대폰으로 전화해봐. 경희가 말했다. 수진이는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됐다. 여보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떨리고 있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사이판에서 찾아다녔어. 수진아, 미안해. 뭐가 미안해? 지금 어디에 있는지만 말해. 나 지금 말할 수 없어. 왜? 무슨 일이야? 그때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언니가 누군가한테 협박받고 있어.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이번에는 수진이도 동의했다. 경찰서에서 수진이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다. 사이판에서의 추적, 펜션에서 들은 증언, 방금 전 통화까지. 피해자분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건 아니지만 상황상 위험해 보이네요. 형사가 말했다. 박민수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볼게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추적 가능할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하루 이틀 정도요. 수진이는 답답했다. 하루 이틀도 긴 시간이었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3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수진아. 미영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더 심하게 떨고 있었다. 언니, 지금 어디야? 수진아, 잘 들어. 나 지금 정말 위험해. 어디에 있는지 말해. 내가 갈게. 안 돼. 오면 안 돼. 그 사람이 미쳤어. 언니,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 박민수. 그 사람이 나를. 그때 또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수진아, 경찰에.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다. 수진이는 즉시 형사에게 전화했다. 지금 제 언니한테서 전화 왔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추적 급하게 해볼게요. 2시간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 위치 추적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펜션에서 걸려왔어요. 펜션이요? 네, 지금 출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네, 꼭 가야겠어요. 8장, 구출 작전. 새벽 5시, 경찰차를 타고 파주로 향했다. 수진이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두근거렸다. 펜션은 외진 곳에 있었다. 주변에 다른 건물은 거의 없었다. 이런 곳에서 언니를 감금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질이 있으니까요. 형사가 말했다. 경찰들이 펜션을 포위했다. 수진이는 경찰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확성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한참 동안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펜션 문이 열렸다. 중년 남성이 나왔다. 사진으로만 보던 박민수였다.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박민수 씨죠. 김미영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그때 펜션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도와주세요. 여기 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였다. 경찰들이 재빨리 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이도 따라 들어갔다. 미영이는 2층 방에 있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언니. 수진이가 달려가서 미영이를 안았다. 수진아. 고마워. 미영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언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박민수는 체포됐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저 여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강제로 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펜션에서 발견된 CCTV 영상에는 미영이를 협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9장. 진실이 밝혀지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미영이는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아, 내가 정말 바보였어.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봐. 미영이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2달 전에 박민수를 만났어. 투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투자 상담? 응. 친구 소개로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예의도 바르고 전문적으로 보였거든.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더라. 사이판에 리조트를 짓는데 투자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수진이는 이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돈을 투자했어? 처음에는 500만 원만. 그런데 한 달 후에 정말로 수익금이 들어왔어. 그래서 믿었지.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투자하라고 하더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넣었어. 얼마나? 2억 원. 수진이는 깜짝 놀랐다. 2억 원을?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지하고, 대출도 받고. 미쳤었어.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수익금이 안 들어왔어. 연락해보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 어떻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계약서에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더 기다리라고. 그래서 경희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구나. 응. 생활비도 없었거든. 회사도 스트레스 받아서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미영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다가 박민수가 갑자기 사이판에 가자고 하더라. 현지 상황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따라간 거야?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협박했어. 협박? 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사이판에 가야 한다고. 안 가면 돈은 영영 못 받는다고. 수진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구나. 응. 사이판에 가서 보니까 리조트 건설 현장이랄 게 없더라. 그냥 빈 땅뿐이었어. 완전히 사기였구나.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어. 나를 펜션에 가둬놓고 협박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협박했는데? 한국에 돌아가서 투자 사기라고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미영이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 나한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모으라고 했어. 뭐? 내가 사기 공범이 되라는 거였어. 안 그러면 한국에 있는 너한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했어. 수진이는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 못했구나. 응.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 언니. 혼자 이런 걸 다 견뎠구나. 수진이가 미영이를 다시 안았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10장. 새로운 시작. 한 달 후, 박민수는 사기와 감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나타났다. 미영이처럼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에 당한 사람들이었다. 언니,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대? 반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박민수가 다른 계좌에 숨겨둔 돈이 있더라. 그래도 다행이야. 미영이는 많이 회복됐다. 얼굴에 생기도 돌아왔고 웃음도 늘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너 아니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언니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를 찾아왔을 거잖아.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수진아,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맞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말하자. 응, 약속해. 미영이는 새 직장을 구했다.
이전보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인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았다. 언니, 요즘 어때? 좋아. 일도 재밌고 동료들도 친절해. 투자는 안 해? 당분간은 안 할 거야. 아니, 영원히 안 할 수도. 두 사람이 웃었다. 하지만 수진아, 이번 일로 더 강해진 것 같아. 어떻게?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내 스스로를 믿게 됐어. 좋은 변화네. 그리고 너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 사이판까지 쫓아와서 나를 구해줄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냥 언니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무작정 갔던 건데, 고마워, 정말. 어느 주말, 두 사람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언니, 사이판 얘기는 이제 괜찮아? 응. 처음에는 악몽도 꾸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정말? 사실 트라우마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야.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상담은 계속 받고 있어? 응. 한 달에 2번씩. 많이 도움이 돼. 미영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수진아, 너는 어때? 이번 일로 힘들지 않았어? 처음에는 무서웠어. 언니를 찾지 못할까봐. 하지만 지금은 뿌듯해. 뿌듯해? 응.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나도 사회복지 공부를 해볼까 해. 정말? 응. 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자. 당연하지. 우린 진짜 가족이잖아. 그래. 진짜 가족. 해가 저물어가는 카페 창가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가족의 사랑처럼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몇 달 후, 미영이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다. 언니, 봉사활동은 어때? 힘들지만 보람 있어.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신기해. 정말 대단해. 수진아도 사회복지 공부 열심히 해. 우리 각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우면 될 것 같아. 응, 열심히 할게.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사이판에서의 악몽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 됐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끝.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미영이는 투자 사기에 휘말려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만 동생 수진이의 끝없는 사랑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투자 사기는 흔히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접근하는 사기꾼들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진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미영이처럼 어려운 경험을 딛고 일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갑니다.